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한국 시각 다음 주 목요일 22일 새벽에 미국 FOMC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데 이번에도 3번 연속으로 75bp 올릴 확률이 90%입니다. 결국 미국 기준금리 상단은 3.25%가 된다는 거고요. 한국이 지금 2.5%이니까 한미 간의 기준금리 역전되어서 미국이 무려 75bp 더 높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후에 이제 연말까지 미국은 2번 더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날짜가 11월 2일, 12월 14일 이렇습니다. 이때도 50, 25 이렇게 올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는 25, 25 이 코스를 따를 수도 있겠습니다. 즉 연말경에 미국 기준금리는 3.75%보다는 4% 될 가능성 가장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는 기존 전망치 3.5%보다 50bp 더 올라갔다. 즉 금리 인상 속도가 지금 더 빨라졌다, 이런 겁니다. 내년 이후에 금리 인상 속도가 지금 속도로 유지될지 또는 둔화될지 이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점을 전제로 시장 대응 전략을 수립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미국 고용 상황은 여전히 강력하고요. 경기 상황도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1.3%로 이전 전망치 2.6% 이런 것보다는 좀 둔화되었지만 침체를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연준이 원하는 모습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지수는 최근 고점이 111이었는데 그 육박하더니 지금은 이제 꺾여서 107선에서 지금 놀고 있고요. 10년물 기준금리도 보면은 3.5% 육박하다가 꺾여서 이제 3.3% 선에서 놀고 있는데 수익률 곡선도 보면은 2이어, 10이어 역전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모습이 추가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될 우려는 접어도 될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유가를 보면은 WTI가 70불대까지 급락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살짝 반등한 모습이고 천연가스도 7불대로 대폭락했다가 또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가스 선물 가격 TTF죠. 또 영국 가스 선물 가격 그래프 보시면 여전히 크게 하락세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잭슨 홀 미팅 전후에서 기준금리 인상폭 전망이 그전에는 50bp였는데 75bp로 상향이 되면서 즉 금리 인상 속도를 확 올리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발작을 일으켰는데 시장은 그동안 대략 한 달 동안 적응을 다 한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75 올린다 하는 이로 인한 악재가 아닙니다. 소화되면서 다 반영이 된 것 같고 미국 시장은 사진처럼 최근 저점에서 위로 회복 랠리 출발한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즉 롱플레이를 가져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연말 전후로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여전히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각으로 13일에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있고 14일에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예정인데 사진 보시면 CPI는 8.1% 전망으로 2개월 연속 상승률 둔화되는 모습, 즉 피크아웃 되는 모습이고요. 다만 코어 CPI는 4개월 피크아웃 계속되다가 8월이 지금 6.1%로 살짝 반등한다, 이런 전망인데 오늘 밤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PPI는 모두 추가로 상승률 둔화된다, 피크아웃 계속된다, 이런 전망치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대략 한 3월, 금년 3월에서 5월 이때 정점을 찍은 후 피크아웃 된다, 이렇게 그동안 계속 이렇게 평가를 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그 평가를 지금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긴축 고삐는 지금 더 당기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23년 3월 이러면 금년 말에
있는 말에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 마이너스 숫자 볼 수 있을 것 같다. 여전히 이 견해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즉 전년 대비 물가 하락하는 모습을 이르면 금년 말 늦어도 내년 3월경에 이제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금융 긴축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경로를 따를지는 그때 가서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기준금리는 이제 한미 간에 역전이 됐는데 시장의 실질금리를 대표하는 10년 국채 수익률은 한국이 3.6%, 미국이 3.3% 선으로 당연히 한국이 높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기준금리 역전만 갖고 외국 자금 이탈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넌센스라고 이제 봅니다. 원달러 환율은 강달러를 반영해서 지금 1380원 근방까지 이제 급등한 상황인데 다행히 한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5.7%로 이제 7월에 6.3%에서 팍 꺾었고요. 한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7월에도 벌써 꺾였고요.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먼저 꺾었고 그 다음에 8월 값이 이제 다음 주 목요일 22일 발표 예정인데 만약에 한국의 물가지수가 계속 피크아웃 된다면 그러면 원달러 환율 급등도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정리를 합니다. 이미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러 선물 매도하기에 참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여전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 구체적으로 조선업종에서 대규모 그 매출 실현이 되면서 즉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배 인도하면서 이제 배 잔금이 입금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내년 이후에는 이제 엄청난 달러가 한국 외환시장에 쏟아져 들어온다 이런 겁니다. 달러 쓰나미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더 확대되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이제 곧 75bp가 되는데 더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즉 한국도 미국과 비슷한 속도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 할 것으로 봐야 하고요. 이게 논리적이죠. 그리고 한국은행도 최근에 이런 입장을 어저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의 기준금리 현재 2.5%인데 연말에 대략 3.5% 정도를 각오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한 석 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 2.5%에서 3.5%로 무려 1%포인트가 오른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수 경기 더 침체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 아주 끔찍한데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 22년 7월 639건인데 1년 전인 21년 7월에는 4,680건이었고 2년 전인 20년 7월에는 무려 1,660건이었습니다. 이점이 상투의 절정이었던 것 같네요. 어떻게 그 상투와 바닥은 지나고 나서 확인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 가계대출이 이것도 보면 2019년까지는 4년 동안 대략 월 평균 5조 원 정도 이렇게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는데 20년 이후에 급증을 해서 월 평균 8.3조 원 이상으로 올랐고요. 이게 피크치가 언제냐? 21년 4월입니다. 16.2조 원. 이게 피크치입니다. 그 이후로 쭉 감소를 해서요. 22년 들면서부터는 거의 대출이 정체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22년 들어서. 그래서 오히려 총 대출 감소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 시장이 급변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은행 가계대출에 지금 은행을 말씀드립니다. 은행과 비은행, 즉 저축은행 이런 제2금융권은 완전히 달리 봐야 됩니다. 은행 가계대출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게 주택담보대출인데 이게 지금 증가가 정체됐다는 거고요. 신용대출 등은 이제 금리 상승 여파로 대출이 감소하는 모습을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게 대출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만약에 총대출이 감소한다는 거 이거는 끔찍한 경영 위기를 의미합니다. 마치 농심에게 라면 매출이 뚝 떨어지는 것 또는 현대차가 자동차가 갑자기 안 팔리는 것 또는
그 SK 하이닉스가 반도체가 더 이상 안 팔리는 것,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정확하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은행의 한계 수익 감소할 전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업 주가 역사적 고점 지나는 것 같다고 제가 대략 한 5월경에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견해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은행의 그 총 이자 수익 모델을 이걸 제가 미분을 했었죠. 미분.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자율 상승, 금리 상승에 따른 한계 수익 변화를 1번 금리 상승 효과와 2번 대출 잔액 변동 효과로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미분을 하면은. 그래서 그 요지는 뭐냐? 금리가 오르면,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으니까요. 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기존 대출 이자 수입은 늘어납니다. 당연히. 그런데 신규 대출이 없거나 기존 대출이 줄어들면은 대출 잔액 변동 효과가 0 또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은행의 총 한계 수익은 정체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이걸 그때 증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수는 매우 간단하지만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하여튼 무슨 일을 하든지 기본적으로 산수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한번 보면은 이게 추세가 2017년, 18년 연간 한 10조 원 정도 아주 미미했었던 걸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데 갑자기 2019년 연간 189조 원 이게 폭증을 해버리고 20년 188조 원, 21년 203조 원, 22년 6월 말 기준 212조 원. 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거 모조리 아파트 상투에 물린 규모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려서 돈 없으니까 은행에서는 추가 대출 안 해주고 담보대출 안 해주고 이제 이금융권에서 추가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이제 메꾸고 있다는 거죠. 버티고 있다는 거.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 정도 어떤 돈이 지금 금리 폭탄 집중적으로 지금 쳐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버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래 버틸 수 없을 걸로 보고요. 본격적인 아파트 가격 폭락은 내년 이후에 부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요즘 뉴스 보면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9년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뭐 이런 보도가 도배를 하고 그러는데 그건 좀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하락은 시작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보면 폭락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우리 연휴 때 9월 9일 기준으로 2,562로 폭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만간 반등할 이유가 있느냐, 논리적인 이유가 있느냐, 안 보입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다시 이게 반등할 기술적 반등이라도 찔끔 올라갈 조짐이 보이느냐, 그것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저거 2000선 밑으로 추가 폭락해도 놀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운업 잔치 끝났다. 해운업 주가 고점이다. 그 영상을 제가 1월 달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 견해 여전히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크레인 전쟁은 남부는 물론이고 동부의 돈바스 지역에서도 푸틴이 지금 도망가기 바쁜 것 같습니다. 진격 작전에 따라서 후퇴할 때도 후퇴 작전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군대 조직의 특성인데 러시아 침략군은 완전히 오합지졸 수준인지 탄약, 무기 그냥 내뿌리고 그냥 도망가기 바쁘다는 겁니다. 아니 못 가져가면은 모조리 부수고 가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명령권자도 없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군대도 아니고 그냥 도적질 하다가 들켜서 그냥 각자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기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금년 2월 초부터 유크레인 관련 많은 영상 올리면서 분석을 한 내용들이 푸틴은 패전할 거다. 푸틴은 이길 수 없는 전쟁 시작한 거다. 유크레인은 크림 반도까지 전부 되찾을 거다. 러시아는 유크레인을 부수고 죽인 손해 배상해야 할 거다. 결국 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는 쫓겨나고 미국이 주도하는 이 마이티판에 러시아는 미국의 조커 신세로 전락할 거다. 우리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마이티 많이 치고 놀았는데, 그거 할 때 보면은 주공이
조크 프렌드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주공이 조크 없을 때 이렇게 필요할 때만 불러주는 거죠. 그런 신세 된다는 거죠. 그리고 푸틴 has no idea what's coming to Russia 이런 말 엄청 자주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뭐 100% 전망대로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입니다. 그래서 유크레인 전쟁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영상으로 별로 올리지 않았지만 다른 게 올릴 게 많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 주된 관심사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 상황은 계속 체크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시장에 영향을 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경이면 유크레인의 승전 선언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무너뜨린 정의가 다시 세워지는 모습을 보기를 바랍니다. 포항제철소 흰남노 침수돼 갖고 지금 생산이 전면 중단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아직도 언제 복구될지 산수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도에는 복구에 2년 걸린다는 썰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론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저 사실상 시인하는 거 아닌가? 이걸 주목을 해야 할 것 같다는 겁니다. 지하시설이 모조리 물에 잠겨버려 갖고 멀쩡한 곳이 거의 없는 거 아니냐? 그 아변 라인이 가장 심하다는데 저 아직도 물 빼고 있고요. 진흙 범벅이 된 거 털어내는 중이라고 어제 12일 날 포스코가 보도자료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저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정도면은 저거는 복구가 아니죠. 그냥 갯벌에 처박힌 거 캐내갖고 폐기하는 그런 수준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고로를 재가동한다는데 이제 고로를 재가동한다는 저 말의 의미가 뭐냐? 저거는 정상적인 생산 재개 신호는 아닌 것 같고요. 고로가 완전하게 망가지지 않도록 고로 보호 조치 정도로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재개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조속히 복구가 돼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행스럽게 광양제철소가 포항제철보다 지금 규모가 훨씬 더 크고요. 그래서 단일 제철소로는 지금 세계 최대 규모급이기 때문에 그 포철 생산 전면 중단 여파는 상당 부분 이제 광양제철소가 지금 최대 생산 모드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니까 상당히 커버할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 아닌가 싶고요. 이제 포항제철소 생산 중단 기간 장기화 될 것 같다 이런 점은 이제는 시장 사람들도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국제 철강 시세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미한 반등세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반등이라기보다는 추가 하락이 멈추는 정도로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열연 제품 이런 거는 값이 더 뚝 내렸습니다. 사진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결국 글로벌 철강 경기이고 생각보다 둔화된 정도가 심하다. 공급 과잉이 심하다. 그거 반증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침수 사고 원인은 미시적으로는 제가 제일 첫 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하천 정비를 잘못한 것 같다는 겁니다. 하천 정비한다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은 하천의 자연적 배수 능력을 감소시킨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방어할 수 이렇게 공격하면은 포항시 과실이다, 업무상 과실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방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포항시가. 그리고 이제 엎친 데 덮친다, 설상가상이다 이런 식으로 만조시의 집중호우가 겹친 거 아니냐. 이것도 당시 기상청에서 발표한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이 단기에 집중적으로 쏟아져 내린 것 이런 게 겹쳐서 이렇게 사고가 난 것 같은데 그러나 이건 다 미시적인 분석이고 거시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기후 위기에서 파생하는 해수면 상승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즉 포항 일대는 매년 0.5cm 속도로 바다에 지금 잠기는 중이라는 겁니다. 포스코가 있는 저 지역도 그렇게 잠기고 있다는 겁니다.
포철 설립 이후에 이미 25cm 이상 잠긴 것으로 추정하는 게 맞고요. 앞으로는 잠기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 이게 작년에 그 해양수산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 한국 연안의 해수면 상승에 관한 자료입니다. 자료. 제가 임의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감안했을 때 포스코 대응책이 뭐겠느냐 이겁니다. 단기적으로는 포항제철 앞으로 그 해마다 더 큰 태풍이 오고 그 침수는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저 공장 일대 뺑돌을 싸서 차수벽으로 침수 보호 시설로 뺑돌을 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공장 이전을 벌기 위한 후퇴하기 위한 후퇴 전략이 불가하다는 거고요. 그거는 결국에는 후방 지역 고도가 더 높은 곳으로 공장 이사 가는 것, 공장 이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9월 12일자 포항 해수면 상승에 대한 영상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삼성중공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 아무리 살펴봐도 조선업종 외에는 딱히 투자할 곳이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거기 방위산업, 방위산업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리튬 이온 배터리 요거 이제 사용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 사용하는 전기차가 지금 대세인 것처럼 언뜻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전기차가 운행 중에도 이산화탄소 뿜어낸다는 점 이거를 전기차 운행 중에 나오는 이산화탄소량을 제가 산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즉 전기차 운행 중에 이산화탄소 배출 안 한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